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10년 전에 발생한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좀 깊게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주했던 미제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자면 대부분 초동수사를 좀 잘못했다던가, 혹은 당시에 흔적이 너무 없다, 뭐 이러면 CCTV가 없다던가, 아니면 블랙박스가 없다더라, 혹은 범인의 신원 같은 게 잘 확인되지 않아서 그래서 범인을 못 잡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10년 전 한 사건을 마주하고 어디까지 범인의 꼬리를 찾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것보다 오늘은 조금 범인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적, 위치적, 그리고 지리적, 심리적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면서 범인 혹은 범인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가깝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는 사건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한 A아파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9년 입주가 시작된 꽤나 오래전에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총 6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마다는 6층까지만 있는 좀 소형 규모의 아파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변이 개발이 되어 신식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지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소형 좀 옛날 된 아파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꽤나 무더웠던 여름날 새벽 5시 50분경 해가 서서히 뜨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창 집에 있던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나와 함께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한 주민도 금방 분리수거를 끝내고 바로 출근을 위해 나가려고 아파트의 5개 주차장 방향으로 차를 몰고 나가던 그 도중에 옹벽이라고 불려있는 좀 높은 벽과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무언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건 현장입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옆에 높게 나와 있는 옹벽, 그리고 그 앞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이 모습이었던 거죠. 차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 사이에 물체가 있었던 겁니다. 뜨는 해 사이로 비춰졌던 무언가 이상한 하얀 물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은 차량을 세우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됐던 겁니다. 뭔가 그냥 하얀 물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얀색 물체였던 게 바로 나체의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게 확인이 됐던 거죠. 가까이 가서 만져봐야겠다, 몰아보겠다 생각도 못하고 그 주민은 곧바로 재활용 분리수거장으로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63세 아파트 경비원 박모 씨에게 자기가 방금 봤던 거에 대해 얘기를 했던 거죠.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박모 씨는 곧바로 내려와 현장을 확인하게 되고 좀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한 뒤 바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땡땡 아파트, 이 A 아파트 주차장에 여성의 시신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던 거죠. 이렇게 10년간의 미제 사건, 인천 병방동 엽기 살인 사건이 시작되게 됐던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던져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 좀 약간의 프로파일링적 관점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이 근거 가지고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되게 충분히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분명 이 사건은 살인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이런 의문점들이 몇 개 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것도 열대야가 있는 여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밤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창문을 열어놓을 가능성도 있죠. 에어컨을 튼 집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창문도 열어놓고 TV 소리도 외부에 잘 들릴 거고 약간의 소음이라도 울릴 수 있을 환경일 겁니다. 근데 아파트 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됐다. 좀 특이한 점입니다. 두 번째, 나체의 상태로 발견됐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는 살인한 장소와 유기한 장소가 다를까라는 판단인 거죠. 만약에
살인 장소가 곧 이 장소라면 이 근처에 뭐 옷이 발견된다던가 이 근처에서 뭐 혈흔이 발견된다던가 반항은 아니면 혈흔이 튀었던 것 이런 게 확인이 됐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이 시신을 사람들의 눈에 안 띄고 이동시켰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곳이 살인 장소가 아니라면 시신을 나체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이동시켜서 이곳에 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왔을까? 뭘 업어서 왔을까? 어디에 쌓아서 왔을까? 아니면 자동차 같은 걸로 이동을 했을까? 뭐 이런 정도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약에 사람의 시신을 이동시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가지가 이상합니다. 시신을 유기할 건데,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게 만약에 있었다면 왜 이곳에 했을까요? 이곳은 너무 눈에 띕니다. 아침 해가 뜨면 바로 들킬 장소입니다.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고 두려움의 목적, 두려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목적 자체가 유기에 대한 목적이다. 난 시신이 누구에게도 발각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다면 절대로 이 장소에다 유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인 장소가 이곳이 아닌데 유기를 이곳에 했다라는 건 분명 되게 특이한 정황이 됐던 부분입니다. 발견될 상황과 정황만 살펴봐도 뭔가 되게 이상한 의문점이 많이 남는 사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건 관련 프로파일러 분들과 함께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얘기할 때 면식범일까 비면식범일까 아니면 우발적일까 계획적일까를 찾기 그 이전에 앞서서 이미 사건의 정황 자체도 이상한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이제 사건을 조금 넓은 관점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항상 어떤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보다 제가 사건 현장에 나가서 보여드릴 때가 더 눈에 띄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좀 거시적 관점을 통해서 사건의 현장의 정황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곳이 사건 현장에 대한 모습입니다. 잠깐 스크린 전환하고 여러분에게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 사건 현장의 그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바로 그 위치가 이쯤입니다. 이쯤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자, 이제 사건의 좀 정황을 좀 몇 가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민이 우연하게 올라가다가 보았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아파트는 이런 모습입니다. 동 자체가 1동, 2동, 그리고 3동, 4동, 5동, 6동 조그맣게 있는 소형 아파트이며 출입구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쪽 문, 화면상 나가는 문이 있는 이쪽이 후문, 그리고 이쪽 문입니다. 이쪽 문이 바로 정문입니다. 차량 같은 게 나갈 수 있는 공간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니 시신을 들고서 움직였다. 사실 들고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 아파트 끝에는 다 막혀있는 벽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뭔가 들어서 움직인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이 근처의 후문 방향입니다. 이 후문 쪽으로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이 오른쪽에 현재도 존재하는 이제 하나의 소초 같은 것, 즉 경비원분께서 거주하는 곳이 한 군데 보여지게 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둘러싸여 있는 곳은 전부 시장입니다. 병방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인 거죠. 자, 이제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현재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바로 이곳인 부분, 이곳에서 발견했던 거죠. 당시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던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마을 주민들께서 모여서 함께 했고 당시에 최초 발견자도 이동해서 후문 방향으로 나가다가 확인을 했던 부분인 거죠. 바로 이곳입니다. 자,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이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노출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아파트, 더불어 앞에 나가면 시장, 그리고 이쪽엔 놀이터, 그리고 이쪽도 전부 다 아파트, 그리고 출입구 부분, 언제든 차량이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문제인 거죠. 노출 확률이 높은 곳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됐다는 점, 일단 현장의 지리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얼추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믿고 정황에 대한 것도 판단이 끝났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사건을 조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머릿속에 잘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이상할 겁니다.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치게 됩니다. 현장 출동한 감식이 바로 시작되게 되는데 시신의 형태가 굉장히 참혹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알몸 상태였다. 두 번째, 얼굴 부분이 무차별적 폭행이었습니다. 심각하게 멍이 들어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치아가 일부분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많이 구타당한 상태라는 거죠.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사건이 엽기 사건으로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나뭇가지를 꼽아놓은 흔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출혈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아스팔트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그 아스팔트에 좀 시신에서 흘렀던 많은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인으로 추측하십니까? 과다출혈 쇼크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달랐습니다. 경부압박 질식사입니다. 폭행에 의한 사망도 아니고, 그리고 시신에서 이상한 행위를 해서 과다출혈 쇼크사란 것도 아니고, 사인 자체는 목졸림에 의한 사망입니다. 자, 이제 신원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발견된 아파트 정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문에서 가깝고 시신이 발견된 위치에서 직선 거리로 50m쯤 되는 곳에 3층 다세대 주택 주인입니다. 63세 송씨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 할머니를 대추나무집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안에 대추나무가 되게 큰 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평소에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친구들과 자주 놀러다니던 어떻게 보면 좀 여유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뒤 남편과 3층에 살고 있으면서 지하 그리고 1층, 2층에 7에서 8가구 정도에게 전세와 월세를 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상황입니다. 즉 어떻게 얘기하면 건물주였던 거죠. 자, 이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던 위치적인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굉장히 가까운 장소라고 확인이 될 겁니다. 아까의 위치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장소로 말씀드리면 정문 쪽 위치였던 거죠. 정문 방향을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들. 그 정확히 어디다라고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3층 정도에서 살고 계셨고 지하부터 1, 2층에 세를 줬던 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얼추 이야기가 다 됐고요.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분석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걸 합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신의 형태에 대한 모습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시신의 형태를 보자면 범인 혹은 범인들은 심리 상태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시신의 형태를 크게 나눠보면 알몸의 형태이다, 그리고 폭행을 했다, 얼굴 집중, 그리고 모욕적 행위를 저질렀다. 총 3단계의 형태가 이제 발현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원한 관계, 즉 면식범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인 거죠. 다만 면식 사이에서 발생되는 일이라면 만나자, 어디서 보자라는 연락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그런 연락이 따로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정말 면식범이라면 피해자의 원래 동선과 원래 행동, 화요일날, 월요일날, 어떻게 보면 화요일날 발견됐고 월요일 밤, 월요일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월요일은 뭘 한다, 이런 일상적이며 어떻게 보면 루틴적인 일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숨어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게 면식범일 확률입니다. 비면식범이라면 모습을 봤을 때 성과 관련된 목적이 좀 강해 보입니다. 성과 관련된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범죄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뒤 마지막을 모욕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면식과 비면식에 대해서 집어넣었을 때 이야기가 되고 범주가 넓어지는 문제인데요. 이 이전에 앞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신 발견 현장에 있었던 피가 흥건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나뭇가지로 모욕적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잔혹하지만 우리 순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사건 발생 구성을 했을 때 살해 장소가 이 장소가 아니라 시신 발견된 장소는 유기장소였습니다. 그럼 원래 유기장소에 나뭇가지가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소에서 나뭇가지가 발견이 됐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그게 아니었을 때입니다. 데리고 왔다면 피가 묻어있는 곳이 지금 이곳만 묻어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디선가 이동을 시켰다면 피가 조금씩 떨어졌다라는 흔적이 보여진 거나 이런 게 맞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외부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어딘가에 감싸서 가지고 왔다라는 부분이라면 사타구니라던가 아니면 허벅지라던가 이런 곳에 피가 여러 군데 묻어 있었을 겁니다. 이미 살해를 저지른 곳에서 시신에 대한 모욕적 행동을 저지른 거면 어찌되었든 무조건 시신에 어디든 피가 더 묻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시신을 닦지 않았다면, 시신을 닦지 않은 흔적이죠.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어디선가 목을 졸라 살해를 저지르고 난 뒤에 시신을 이곳에 이동을 시킨 뒤에 나뭇가지 같은 걸 구해서 이런 행동을 한 번 더 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모욕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전제 조건이죠. 만약에 이곳에 와서 목을 졸라 죽이고 때려서 죽였다? 그런 식이 되면 분명히 소리가 울렸을 겁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놓고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나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맞은편은 놀이터였고요. 나뭇가지 같은 걸 구해서 그리고 그런 시신에 대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다. 바로 이 부분이 됐던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시신을 모욕적 행동을 했다. 그리고 먼 곳에 유기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범인은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내가 죽였다. 너희들 봐라. 그리고 시신에 대한 분노가 끊이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인데요.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사입니다. 폭력 이후에 최종적인 범인의 폭발 기제의 끝이 목을 조르는 행위였던 거죠. 폭력으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목까지 조르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이후에도 분노가 끊이지 않아 모욕 행위를 하고 옷을 전부 벗긴 뒤 사람들 앞에 모욕적인 자세, 모욕적인 모습 너희도 다 봐라. 그렇게 마지막까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모욕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또 한 번 유리를 했습니다. 해서 범인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건 분명 피해자에게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그 분노를 해결할 방식 자체가 성적인 유린이었을 겁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정액 반응이나 성폭행 관련 흔적이 아예 나오지 않은 점으로 봤을 땐 성불구자일 수도 있고 순수하게 자신의 분노를 푸는 대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 사이코틱한 범죄자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할머니 집에 대한 문제죠. 할머니 집에서 유기 장소가 50m, 이동할 수 있는 길 자체는 딱 한 곳. 만약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이라면 경비원 초소를 지나야 하며 정문 방향도 초소를 지나야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있는 차가 주차된 장소 이런 데를 지나갔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눈에 안 띄었을까요? 차로 이동했을까요? 아니면 들쳐 업고 왔을까요? 나체의 시신을 그냥 데리고 오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불어 길에 혈흔이 묻어있지 않은 점을 봤을 땐 이동수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수레 같은 것들. 무언가 둘러싸서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죠. 근데 만약 둘러싸서 데리고 왔으면 눈에 엄청 띄었을 겁니다. 되게 위험한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자동차나 이동수단이 있는데 왜 굳이 집 앞에 놨을까? 위의 얘기와 무조건 겹쳐집니다. 나는 이 시신에 대해, 이 피해자에 대해 마지막까지 유인을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가 내재되어 있는 느낌이죠. 범죄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놔도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절대 잡을 수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 게 아닌 이상 너무나도 대놓고 했다라는 행동인 거죠. 내 흔적이 무엇이 나와도 너희는 날 잡을 수 없을 거야 라는 대담한 행동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던 흔적입니다. 운벽의 높이가 아마 가늠되실 겁니다. 경비원 분이 계신 초소보다 좀 많이 높죠. 아마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했고 우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경찰서는 관내 이막팍출소에
형사를 8개 팀으로 나누어 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행적 조사를 하기 위해 당일에 대한 CCTV까지 모두 확보해서 분석 작업에 들어갔던 거죠. 더불어 알몸 상태로 확인됩니다. 혹시 그 근처에 소지품이 있나? 라고 하기 위해 소지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적이 확인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 행적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신 발견됐던 8월 19일 새벽 5시 50분 그 이전의 행동, 8월 18일 월요일 오전에 친구의 생일 축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부천으로 간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 수도권 전철이었던 1호선 부천역에서 혼자 전철을 타고 인천 도시철도였던 1호선 이망역에서 하차한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망역에서 하차한 뒤 마지막으로 모습이 보였던 건 뭐였냐면 그날 밤 10시 56분 계양구 병방시장 주변에 한 빌라 앞에 설치된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됩니다. 그 이후에 아예 모습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자, 흔적입니다. 이제 그 흔적을 함께 여러분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망역입니다. 이망역에서 내려서 바로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가 여기에 있네요.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그리고 여기가 후문 나가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동선 자체로 봤을 때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망역에서 내린 뒤 뭐 큰 길 쪽으로 와서 이쪽 길로 진입하셨을 수도 있죠. 왜냐면 정문과 가까운 집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아파트를 삥 둘러서 갈 수도 있다라는 확률도 있죠. 분명 이쪽이 아까 말씀드린 시장 쪽이었고 이쪽에 있던 빌라에서 마지막으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럼 분명 이쪽 길을 지나가신 것까지 확인됐죠. 진입은 이쪽을 했습니다. 다만 이쪽 이망역에서 이쪽 길로 가셨을지 이렇게 가셨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쪽에서 최종적인 모습은 확인됩니다. 그럼 이제 집까지 갈 수 있는 길의 가정을 따져보면 이쪽 길에서 후문을 통해 정문 방향으로 집으로 갔다. 혹은 후문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고 크게 길을 돌아서 갔다. 평상시의 루틴적인 일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이망역을 가게 될 땐 다 정문을 통해 후문으로 이동을 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날도 후문을 통해서 진입했을 확률이 있는 거죠. 밤 11시경 마지막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진입을 했고 다음날 새벽 5시 50분에 변사체로 확인이 됐던 겁니다. 길이가 굉장히 짧게 나오고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질적인 것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CCTV상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따라갔다거나 이런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뒷문까지는 누구도 따라오지 않았다. 그럼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혹은 사람이죠. 그럼 아파트 내에 있었을까요? 정문 바깥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됩니다. 소지품의 일부가 확인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망한 곳에서 이 소초 방향입니다. 이곳의 웅벽 위에 화단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화단이 보이실 겁니다. 이 화단이 존재하는데 이 화단에서 송씨가 갖고 있던 화장품과 작은 양산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 근처에서 현금이 들어있던 가방 3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현금은 하나도 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지품을 불태운 흔적이 확인됩니다. 태웠다는 거죠. 옷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지품 중에 일부만 확인됐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깊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동 동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대로 가로질러 갈 확률이 높다라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범행이 발생했을까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마지막으로 확인됐던 병방시장 빌라 쪽 CCTV 이후라면 정문과 후문 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일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밤 11시입니다. 열대야입니다. 사람들이 문도 열어놓는 아파트입니다. 전제 조건은 큰 소음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면식범이라면 순순하게 응하고 따라갈 수 있죠. 잠깐만요.
뭐 얘기할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 순순히 만나서 큰 소음 없이 만날 수 있죠. 비면식범이면 되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비면식범 사이인데 뭐 가서 갑자기 구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람을 한 번에 쓰러뜨릴 만한 몸의 흔적도 없습니다. 얼굴 쭉 구타였다면 뭐 소리를 저지른다든가 아니면 때린다든가 바로 옆에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장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장소 자체가 이 근처여야 됩니다. 먼 장소라면 그만큼의 이동 동선과 이동이 필요한 부분, 그럼 준비된 범죄라는 얘기죠.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겁니다. 순수하게 차에 태웠거나 어느 집을 향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봐야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 잠깐 오실 수 있어요? 혹은 정문 쪽 빌라에 사는 사람, 잠깐 오실 수 있어요? 이런 식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럼 범인은 이 근처에 살고 있거나 혹은 차량 같은 걸 통해서 피해자를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면식범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수 부검 결과 혈액 내에서 체내에서 어떠한 약물 그리고 음주 어떤 것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확률적인 부분을 봤을 땐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비면식범일 수도 있지만 확률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건 발생 위치가 아예 다른 곳이라면 뭐 비면식범일 수도 있죠.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곳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소지품이 발견됩니다. 당시 발견된 소지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피가 작다라는 부분이죠. 옷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종의 트로피적 개념? 버렸겠죠. 태웠겠죠. 그럴 거면 이곳에서 함께 태우는 게 더 낫습니다. 자신의 흔적이 남을까봐 걱정되는 부분이라면 아예 놓지 않는 게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일부의 소지품을 그곳에 두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태웠습니다. 그리고 옹벽 위쪽입니다. 이 장소가 굉장히 특이한 장소입니다. 여러분과 다시 사건 현장 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웅벽 방향을 향해 가보려면 바로 이렇게 직진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닙니다. 높습니다. 그럼 이 곳을 진입을 하게 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곳이었던 거죠. 이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올라와 이 뒤쪽 방향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 걸어서 갔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 방법은 이쪽이겠죠. 이쪽 방향에서 뭐 그쪽으로 향해 걸어갔다. 뭐 이런 부분밖에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쪽에서 나무 쪽을 뚫고 지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태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태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실 이런 공간들, 더 안 보이는 공간들도 많습니다. 근데 굳이 이쪽 공간에 대한 부분의 특이점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곳인데 태웠다는 겁니다. 태우고 도망갔을 수는 있지만 다 안 탄 걸 보면 왜 이런 행동을 굳이 눈에 띄게 했을까? 이곳에 왜 올라가 있었을까? 그러면 사건의 시간적인 일종의 좀 갭이라는 게 좀 생기게 됩니다. 그 시간의 사건적인 갭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에 나왔던 모든 근거를 얘기해보면 송 씨는 18일 오후 11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19일 새벽 5시 사이에 살해됐습니다. 시간적인 범주가 넓혀봐야 6시간 정도거든요. 납치 후 시신을 살해하고 이동했고 시신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여러가지 의문점입니다. 자, 시신을 먼저 이 유기장소에 그대로 놓는다. 왜냐면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를 왜 들고 있었을지에 대한 생각이 이제 좀 맞죠. 옹벽 위로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시신을 두고 위로 올라가서 시신을 태우고, 거기 있는 소지품을 태우고, 그리고 내려와서 시신을 훼손했다. 정말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들키죠. 그 사이에 자기의 놨던 시신들이 노출될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두고 바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시신을 위에서 떨어뜨렸을까요? 시신을 위에서 떨어뜨렸다라고 놓기에 보기에도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소리가 날 가능성도 있고, 더불어 시신을 위에서 떨어뜨렸다면 자세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떨어뜨리고 나서 시신을 거기까지 갖고 갔다라는 위험성도 있죠. 시신을 들고 옹벽 위를 함께 움직이다가 떨어뜨렸다는 건 높은 곳에서 자기를 봐달라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확률이 가장 높은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차, 아니면 리어카 같은 것. 이동수단에다가 시신을 그냥 두고, 누구도 티가 안 나는 곳에 그냥 두고, 그리고 난 뒤에 위에서 소각을 한 뒤 나뭇가지를 들고 시신을 그 자리에 둔 뒤 시신을 유린하고 도망갔다 라고 보는 게 가장 확률이 큽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티가 안 나는 문제인 거죠. 범인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범인은 이동수단에 대한 게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근처에 살고 있을 확률이 높고, 더불어 면식범일 확률도 분명히 높다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은 절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정이 있는 사람. 용의자 추적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당시 송 씨를 성폭행하려고 하다 반항하자 무차별적 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살해 뒤, 그리고 이제 성기분에 나뭇가지를 꽂았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경찰분들의 추정이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위험성이라는 게 있죠. 바로 소리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틀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면식범일 확률일 때 소리 없이 이동시킨 공간이 따로 있다라고 보여지는 정도입니다. 이런 근거로 보고 경찰은 동종 전과자, 그 지역에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두고 전부 수사를 시작했으며 사건 현장에 지문이 채취가 됐습니다. 즉, 지문이 나왔다는 건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감출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람인 거죠. 더불어 아파트 주민들까지 전부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가 확인됩니다. 사건 당일 밤 이상한 남자가 하나 있었다라는 증언도 하나 확보됐던 거죠. 사건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에 따르면 18일 밤 11시 40분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아파트 주변을 배회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신원을 주력하며 몽타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몽타주가 바로 이 몽타주입니다. 키는 167 정도의 왜소한 체격, 곱슬머리지만 스포츠형의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며 얼굴에는 여드름 자국 및 곰보형 피부다. 당시 남성의 복장이 상의는 겨자색, 남방이었고 하의는 검은색 계통의 바지였으며 되게 오래된 검정색 가방을 들고 있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용의자의 몽타주입니다. 지문을 찾아서 일치시키면 끝났던 거죠. 하지만 그때 당시는 2008년, 과학기술이 지금만큼 발전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지문의 형태가 불명확해서 감정 불가로 판정됐고 그 이후에 제보도 없이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던 거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범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이 범인입니다. 이 범인 자체가 만약입니다. 자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입니다.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답니다. 즉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지문이나 자신의 DNA가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대담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여기 근처에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면식이고 어떻게 보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체포될 수 있을 확률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 너희는 증거를 못 찾을 거야 라고 알고 있는 사람. 의심이 가는 사람이 혹시 누구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위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봤을 때 프로파일러분들, 범죄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조선족, 외국인일 확률. 당시 이쪽 지방에는, 이쪽 지역이죠,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위치이기도 했고 뭐 외부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피해자분의 집에도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자신의 지문에 대한 노출의 위험성도 전혀 없을 거라 판단했고 내가 이곳을 떠나면 그만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내부 수사 자료가 하나씩 오픈되기 시작을 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다시 한번 재조사를 시작합니다. 현재죠. 2018년, 2017년 기준으로 새로 개발된 수사 기법을 통해 유전자 및 지문을 다시 재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와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범인을 한 명 찾게 됩니다. 그 범인은 40대의 조선족입니다.
이 사람의 신원을 현재 확인해보고자 했는데 이 남성은 혼자 내려왔던 게 아니라 누나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누나는 한국인과 결혼해 현재 한국에 귀화한 상태이며 당시에 40대 조선족의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남자는 사건 발생 직후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중국으로 간 뒤 현재 행동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건 컨텐츠나 그리고 미제 사건을 확인을 할 때 경찰분들도 조심스럽지만 이런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때 함부로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늘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제 사건들 중에서 무언가 흔적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수 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발전된 과학기술 내에서 분명히 조사되고 잡힐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잡히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나라에 흔적이 없다는 부분. 그러면 범인의 심리가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범행을 가까운 데서 저질러도, 내 분노가 폭발해서 이런 일을 저질러도 너희는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도망가면 끝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만을 찾을 것이다. 왜냐면 대부분 한국인을 중심으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분들은 지금도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인이라는 증거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 아직 인터폴에 공조 수사 협조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현재 증거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물인 거죠. 2008년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여러분과 얘기한 이 장소에서 발견되어 있던 병방동 살인사건입니다. 혹시 8월 18, 19일 사이 병방시장 근처에서 발견됐다라는, 혹은 그때 당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혹은 40대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중국 혹은 조선족이죠. 그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라는 조금의 생각이 든다면 인천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범인은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거든요. 이걸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범인으로 특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문도 나왔습니다. 당신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조만간 과학기술이 조금 더 발전된다면 분명 정확한 증거물도,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도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약 10년의 미제 사건입니다. 하지만 언젠간 분명히 해결될 미제 사건이라 보고 빠른 공조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다시 데려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사건 팩트의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분노해서 어디 가서 살해하고 다시 데려와서 시신을 그렇게 유린한다는 확률보다 그동안 좀 쌓였던, 좀 뭔가 이렇게 쌓였던 분노가 폭발을 하면서 사람을 혹은 그 전부터 죽일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고, 사건 당시에도 많은 프로파일러 분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형 범죄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그때 그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국가들의 범죄, 나 이거 하고 튀면 끝이야 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아쉽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체포하기 쉽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발전이 돼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